주말에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입니다.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분, 통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 듣는 사람이 이게 바로 진실이었구나. 요즘 장안의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한 분 모셨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자주 나오셔서 이런저런 정치평론, 특히 이제 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원래 성품이 그랬습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 깜짝 애매한 놀랐습니다. 거 싫어해요. 애매한 거 싫어합니까? 네, 법조인들이 애매하게 말하는데 예.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원래부터 법조인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는 서울대 경영학과 84학번인데 예. 대학원에서는 경제학 했고 근데 이제 대학 다닐 때는 학생운동권이었어요. 예. 제 그때 지하스클 2년 선배가 82학번들이 유명한 분들 많죠. 법대에. 예. 뭐 나경원부터 뭐 조국, 원희룡 그때 또 이제 81학번 백태웅 이런 분도 백태웅 선배님은 제 고등학교 선배고 예, 또 예. 서울대학교 선배고 예. 원희룡 장관은 이제 그 스클 선배고 예. 그때는 학생운동권 제가 한 6년 했어요. 예. 근데 뭐 당원이 돼본 적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재경영 씨를 네. 먼저 했고 그 대학원은 경제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원창 교수님이 지도 교수라 가지고 예. 또 제가 국제금융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 재경영 씨 하고 이제 공무원 체질이 안 맞아서 재경영 씨 하실 때 차석으로 합격도 하셨고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같은데 바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이제 1년 연수 받고 예. 이제 내일 그 정하거든요. 예. 예. 성적 순서대로. 예. 근데 그때 이미 이제 내년 4월달에 사법고시 쳐야 되겠다 해서 전날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를 받고 배치는 되지 않았고 안 해요. 예. 왜 사법고시로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거 공무원 이제 그 연수 1년 해보니까 저는 월급쟁이 안 맞더라고. 예. 그래서 사법고시 되고 나서도 판검사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그냥 자유로운 게 좋아. 예. 예, 그래서 어디 당원 이런 것도 싫고. 예.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자주 나오셔서 네. 설명 잘 해주시는 거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그 2007년 12월 달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기 2년 전에 이명박 당시 시장님, 이 우리 또 뭐 집안이시고 이재호 장관님은 굉장히 네. 가까운 집안 어른이고 그래서 2년간 이제 이명박 그 대선 캠프에 도와드리고 그러고도 뭐 그 다음에 2008년도 총선 때 뭐 출마해라 뭐 청와대 와라 했는데 저는 싫다고 예. 안 하고 또 그런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또 이제 친분이 생기고 그래도 뭐 정치는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지난 또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쪽에서 또 도와달라 해서 네. 또 종래에 그런 인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맡은 게 그 당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예. 위원장은 지금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였고 예, 예. 이제 그러고 대선 끝나고 역시 뭐 저는 뭐 정치는 별 관심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자꾸 뭐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도 뭐 예. 같은 또 부산 또 친한 예, 예. 분이고 뭐 도와달라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냥 좀 더 지켜보겠다. 현 정권이 어떻게 가는지. 근데 인수위 시절부터 저는 굉장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정권이 이런 인물로 가면 성공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좀 조언도 많이 했는데 안 듣더라고. 네. 그러다가 그 5월 10일 날 취임하고 8월 달에 이준석 당대표 또 쫓아낸다고. 네, 예. 그때 이준석 대표가 저보고 가처분 좀 도와달라 해서 그때 한 서너 달 가처분 또 거의 전쟁처럼 하고 예. 그때부터 그때 이제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이준석 이겼죠. 후보가. 예, 예. 또 뭐 새로 뭐 당헌 당규 바꾸고 예, 해서 예. 새로 정진석 예. 예. 비서가 그 절차를 밟아서 결국 네, 쫓아냈죠. 쫓아냈죠. 그러면서 조금 더 멀어졌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윤핵관들하고 친했어요. 네. 뭐 옛날부터 잘 아니까 이명박 때부터. 네. 그래도 저는 뭐 너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한테도 굉장히 조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점점 예상대로 악화. 그러다가 작년 2월 달에는 또 의대 2,000명 그 터뜨려서 예, 예.
제 아들도 또 의대생이고 예, 예. 또 뭐 서울대 의대 교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해서 예. 제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의대 또 소송을 그래서 이게 2,000명이 과학적 근거도 없다 이런 예. 거를 제가 재판을 통해서 밝혔죠. 예, 예. 그러면서 제가 3월 6일 날 서울행정법원에 의대생들 등등 해서 소송 내면서 그 소장에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그때 보도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독재다. 네. 의료 독재고 이 전공의 의대생들의 투쟁은 의료 민주화 투쟁이다. 네. 이 윤석열 독재는 타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법정의 대법원까지도 전부 이거는 독재 타도 투쟁이고 이 정권은 12월 연말을 넘길 수 없다. 네. 그 전에 붕괴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을 때릴 줄은 몰랐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도저히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해서 방송에 그 원래 정책 성향으로 오히려 보수 쪽에 있는 인사들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1년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정반대에 있어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인수위 이야기를 잠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인수위 때도 이거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 시점부터 김건희가 외부에서 작동한다 이런 것을 느낌으로 받아서 그렇습니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예. 예. 그러면 김건희가 실제로 개입하고 있다는 건 대선 캠프에 있을 때도 좀 알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까? 예. 예. 그럼 대선 캠프 때는 어쨌든 뭐 배우자가 당선돼야 되니까 뭐 부인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인수위에 구체적인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 쫓겨난 사람이 정말 이틀 사흘 출근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네, 네. 안철수는 인수위원장이 됐는데 처음부터 첫날부터 완전 허수아비가 되고 네. 이런 내용 잘 아시겠네요. 사실 그 뭐 이번에 안타깝게 작고했지만 장제원 의원한테도 많이 들었고 네. 예. 본인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뭐 인수위 비서실장까지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 조각할 때 제가 전화를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도 그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었는데 근데 장제원 의원은 그런 조언을 해가지고 자 이거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좀 제지를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장제원 의원도 조언을 꽤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먹히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더 화내고 예. 하니까 이제 본인도 뭐 두세 번 하다가 괜히 뭐 내한테 불똥 튀겠다 예. 싶으니까 입을 닫은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가 실제로 인수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양평 게이트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 양평은 그때는 못 들었고요. 예. 이제 그 인수위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원희룡 뭐 그 당시에 인수위 부위원장인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정치총괄 본부장 본부장이었습니까? 했죠. 네. 거기에서 이제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게 막 아이디어로 나왔는지 실제로 추진이 됐는지 이제 그런 과정. 정권 초반 아니 그 이전에 선거운동 과정부터 김건희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 정권이 망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요. 인수위 때 이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거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 좀 잘라야 되겠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자 최근에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실제 검증을 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던가요? 그때 제가 직접 그 조사하고 했던 사건은 대장동. 네. 대장동은 그 전에 이미 터졌죠 언론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 그게 지금 이번 선거법하고 관련되는 거죠. 네. 예, 그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뭐 이게 허위다 아니다 하는 네. 그거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 이제 다 재판 받고 있고 구속되고 한 그 시행업자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도 파악을 다 했죠. 네. 예, 제가 또 그런 그 변호사하면서 부동산 개발 뭐 M&A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게 좀 쉽게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도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뭔가 증거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 네. 그런 게 전혀 확보가 안 됐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 그 백현동 온벽 아파트 사건을 고발한 게 국민의힘 당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초 자료는 이제 제하고 그 우리 이제 특위에서 기초 자료를 다 넘겨가지고 당에 돕는 이제 그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고발인 조사받으러 갔다 온 뭐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분들도 이제 처음에 경기경찰청에서 했는데 수사를 정작 제일 중요한 게 증거가 없으니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두더라. 자,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니까 특히 이제 경제 기업 관련된 경제 전문가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도 굉장히 해박한 또 전문가이신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무죄로 갈 수도 있지만 자, 증거가 없는데 이게 실제로 무관하다는 쪽도 있을 거고 유관하다고 하는 쪽도 있을 거고 솔직하게 지금 이제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과 대장동 특히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옹벽 아파트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직접 후보가 연결이 돼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은 혹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보면 예. 이재명 후보의 그간에 이제 오랫동안 예.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또 여태까지 엄청난 그 사법 리스크들을 사실상 그 구치소까지 들어갔다가 영장이 기각돼서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전체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는 또 있는 건데 네. 있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기소된 문재인 대통령 딸 사위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위나 예, 이런 예, 문제.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연결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 보통 리더가 이제 업무를 추진할 때 만기 칠남행으로 모든 것을 다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위임한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했던 경우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나면 그렇죠. 이걸 이제 책임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제 리더의 스타일도 잘 봐야 하는데 이재명은 제가 알기로 만기 칠남행이 아니에요. 그분은 위임하는 스타일. 위임하고 알아서 하되 대신 돈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부패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명확한 사람이어서 제가 이제 요 내용도 그 당시에 국민검증단에서 국민의힘 쪽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본 것이고요. 기왕에 말씀하신 김에 이재명은 이제 이준석 당시 당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에 이준석이 사실은 엄청 노력해서 20대 30대 젊은 사람 표를 가져와서 그렇죠. 0.73% 차이로 이겼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다. 그냥 하면은 더 이겼을 건데 무슨 네네 10%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준석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쫓아낼 때 이걸 말리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죠. 우리는 엄청 비판을 했는데 네. 국힘 내부에서는 한 명도 없었죠.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의 논리대로 이준석을 쳐냈단 말이죠. 네. 그 과정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사실 그 이준석 대표의 공이 있다. 그리고 같이 안고 가야 된다라는 조언은 권성동, 뭐 장제원 이런 분들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저한테도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재판 중에도 누가 안고 가야 된다고 전화가 왔다고?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은 안고 가야 한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용산에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런 취지고 예. 또 변호사님 제 진심은 이렇다는 거를 알아달라. 네. 그렇지만 통하지를 않는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국민들도 잘 아시지만 윤석열이라는 이 개인의 캐릭터가 너무 특이하죠. 예. 절대로 어떤 자기한테 덤비는 거를 용서를 안 하거든요. 예, 예. 또 이준석 전 대표 캐릭터가 좀 이렇게 나대잖아요. 좀 예, 예. 덤비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그 사람만 안으면 표를 엄청 얻을 수도 그렇죠. 있죠. 예. 또 뭐 젊은 사람은 또 덤비는 게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잘 내가 끌어안아서 예, 예. 끌고 가는 게 정치인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의 캐릭터가 이제 평생 이렇게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네. 절대로 남 얘기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김건희든 뭐 주술이든 하여간
그거는 저는 그 캐릭터가 형성된 거는 구수라고 생각해요. 구수. 구수. 예. 그러니까 뭐 한 20살에 그것도 서울법대로 입해 가지고 구수를 했고 이제 연도로 하면은 12년째 합격했거든요. 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시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7, 9학번이니까 예. 80년대를 다 이제 구수하고 91년도에 합격했어요. 예. 예, 진짜 오래 한 거지. 예. 서울법대 나와서 구수한 사람 없거든요. 실제로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예. 보통 해도 오래 하더라도 한 5번, 6번. 이완규 법제처장은 발수. 아, 팔수에? 이분이 구수. 그분도 엄청나게 했네. 예. 어쨌든 그리고 그게 되려면 집안에 돈이 있어야지. 그 당시에 사실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재력 있는 집안들도 그때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니까 예, 예. 그렇기도 하고 그걸 부모들이 또 이렇게 계속 봐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또 서울법대식이 나왔는데 명절 때마다 괴롭거든. 네. 집에도 못 가고 이제 고시낭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도 그만해라 하면 보통 이제 그만하면 이제 언론사를 간다든가 네. 한국은행 취직한다 이렇게 많이 가지. 예. 그런 분 없는데 이제 구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고시를 오래 하면 제 주변 분들도 거의 다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예. 너무 괴롭거든. 예, 예. 그리고 그 괴로움은 고시를 겪은 사람만 알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셉니다. 예. 그 자존심 이런 게 또 예, 있으니까. 근데 그걸 10년 이상을 20대를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알코올에 의존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그 여름 방학이나 이럴 때 절에 가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네. 뭐 제가 할 때는 다 그냥 도서관에서 했는데 예. 절에 가면은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이제 전국에서 고시 이제 낭인 비슷하게 이런 분들이 모인대요. 그럼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 거기에 스님이 또 전 봐주는 거야. 전 봐주고 하는데 또 간대요. 예.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에 박도사가 유명하다. 그러면 또 거기 또 갔다가 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주술 중독이 자연스럽게 돼요. 네. 예, 고시 낭인이 되면. 김건희를 통해서 됐다 이전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심리적으로 분석해 주시면 왜 윤석열은 구수까지 이렇게 고시에 집착을 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공기업이나 이렇게 좀 맞습니다, 갈 수 있어서 맞습니다. 대기업도 갈 수 있었고 예, 그때는 예, 서울대법대 나오면 뭐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왜 집착했을까요? 그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된 것 같던데 예. 부친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 윤기준 교수님. 예. 윤기준 교수님 집안도 부자고 그리고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이 검사하다가 중간에 잠깐 한 2, 3년 그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했거든요. 어디 로펌에. 네. 그때 그 부친이 굉장히 화를 내고 변호사 하려면은 때려치우고 장사해라. 네. 안 그러면 다시 검찰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부친이 11년, 12년 동안 구수를 기다려준 게 윤석열 본인이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이 고무호수로 맞았다고 네. 대학 다닐 때도.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면 이제 뭐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친은 절대로 무조건 검사야. 그러니까 네가 하여간 죽을 때까지 검사는 돼야 된다. 네. 또 뭐 재력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컸고 또 본인도 그렇게 의식화가 됐다고 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다시 윤석 전 대표의 얘기로 이제 돌아가면 그 시점에 윤석열은 자신이 결정한 것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 이준석 죽여 아웃이야. 요렇게 이제 갔다는 것이고. 근데 그분 스타일이 예. 객관적으로 자기가 힘이 약하다 하면은 바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가출하고 등등 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폭락하고 하면은 만나가지고 납죽 엎드리잖아요. 네. 그분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네. 굉장히 센 상대가 있고 객관적으로 내가 현재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없다 하면은 완전히 엎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래요. 네. 그분하고 검찰 때부터 거의 친아버지 이상으로 모시는 분이 박영수 특검이거든요. 네, 예. 박영수 특검님하고 제가 한 2015년 전후 한 3년을 같은 로펌에 있었어요. 네. 그때 이렇게 보니까 박영수 그분도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징역 7년 받았거든요. 예, 1심에서 구속돼 있죠. 예, 예. 예. 근데 그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일단 머리에 든 지식이 좀 부족해. 네. 첫째. 둘째 이제 검사가 됐는데 스타일이 술. 예. 그리고 연줄 잡아서 그리고 약한 사람은 짓밟고 강한 사람한테는 납죽 엎드리고 네. 그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박영수 특검님도 그때 2015년 10월달 그때 대장동 그 프로젝트 준비하는 거를 저도 이제 그 좀 도와달라고. 예, 예. 네, 그때부터 절대로 이거나 하지 마시라 했는 이거를 계속 진행하면은 나중에 다 깜빵 갈 거다. 네. 근데 역시 그렇게 됐는데. 자, 이준석은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윤석열은 뭐 스타일상 또 강자가 됐기 때문에 저 뭐 밟아도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했을 때 변호사님이 그걸 좀 도와주려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뭡니까? 이준석의 요청을.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고 예. 이러면 좀 불편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그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무조건 쫓아낸다. 성격상 예, 예. 강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이준석이 도와주면 이 변호사도 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예. 그냥 좋게 하면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을 텐데. 예, 그래서 저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이준석이를 쫓아내는 거는 이제 제가 그때 이준석 대표 처음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데 이준석이도 본인이 주변 변호사들한테 많이 또 자문도 받고 근데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지. 네. 겁먹어 겁나니까 가지고. 워낙 네. 정권 초기에 서슬퍼런 그렇습니다. 힘을 갖고 있는 대통령 앞에서 이준석 편을 든다 하는 게 어려웠겠죠. 또 이제 변호사들은 법조계에서 듣는 말이 많으니까. 예, 예. 아니 대법원장도 잡아넣었잖아요. 예. 양성태.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이제 이 대표 이 사건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그 민사가처분으로 넣어야 되는데 정당이라는 거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네. 그냥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뭐 민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다. 헌법 사건이다. 네. 헌법 8조에 있는 정당 민주주의, 정당 민주화를 지킬 것이냐 네. 이준석,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을 것이냐 윤석열. 이거 헌법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87년 민주항쟁 때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민주화 지도자들이 나서서 또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때는 투쟁했는데 그 이후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화두를 정당 민주화라고 내세워야 된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나서서 도와주겠다. 예.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했죠. 네. 그때 외부의 압박은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친한 분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손 떼라. 것이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윤석열 용산 쪽에서는 질 것을 예상 못하고 그냥 그것은 당내 결정이니까 끝이다 이렇게 갔습니까? 아니면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까? 법리 논쟁이 그때 이제 재판 이제 한 달 만에 네. 1차 가처분을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때 8월 26일인가 네. 그런데 그때 뭐 언론도 그렇고 뭐 종편 어디 할 거 없이 또는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모든 법조인들이 나와서 이거는 패소다라고 다 그랬어요. 예. 승소를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 당시까지 축적된 그 판례들이 정당 내부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5천만이 뽑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정당에도 미치는 건데 근데 대통령한테 맞짱 떠가지고 그거는 나가라 하면 나가야지. 네. 그는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정치적 자율성이다라는 판례가 거의 100%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기게 해준 그 판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죠. 네. 그분이 당시 이제 황정수 부장 판사인데 예, 예. 현재 남부지방법원장입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때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이 가처분 소송이 이기게 됐던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정당 민주화. 정당 민주화라는 논리를 그거를 그대로 썼어요. 사법부에서 최초로 인정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을 살려냈고 그런데 다시 또 다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쫓아냈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이병철 변호사님은 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활동을 이제 해 오셨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로 조금 들어가 보면, 자, 그 뒤에 그럼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이제 정말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권력을 무기 삼아 폭력적으로 국가를 그렇죠. 경영을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지켜보는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조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거나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의견을 내고 싶지도 않았고 예. 왜냐하면 너무 개판을 계속 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재판 한 3, 4개월 하고 이제 그 해가 거의 지나갔죠. 2022년이 네. 그리고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예. 장제원 의원은 되게 친했어요. 예. 옛날부터 나이도 한 살 차이고 예. 또 같은 부산이고 예. 또 이제 그 장제원 의원 그 동서대학교 오너잖아요. 예. 부산에 그 동서대학교에 굉장히 뭐 가신 비슷한 분이 이제 장제원 의원 작년에 불출마하고 거기를 그 지역구를 받은 김대식 의원이거든요. 의원이 예. 김대식 의원도 그 2007년 이명박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 도울 때 그때 역할을 엄청나게 굉장히 가깝게 했습니다. 활동을 했죠. 예. 그때부터 저도 김대식 교수를 잘 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김대식 교수도 의원도 또 장제원 의원도 뭐 통화도 자주 하고 또 원희룡 장관은 또 뭐 개인적으로 워낙 또 대학교 때부터 예. 학생운동 그 서클의 이 직속 선배니까 예. 워낙 또 잘 알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정권은 이렇게 가면은 3년을 절대로 넘길 수가 없다. 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거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예.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하고 달리 5천만 명의 혁명가가 사는 나라다. 5천만 명의 혁명가가 이따우 폭력적인 이런 정권을 용서하지 않는다. 절대. 5천만 명의 혁명가라는 표현도 참 제가 듣기로는 처음인데 그렇게 이렇게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 대통령제라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 대충은 의원의 내각제가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나라 중에 대통령제, 뭐 의원의 내각제 다 포함해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센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미국 대통령 세다 해도 한국 대통령 권력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죠. 예, 예. 그런데 그 강력한 대통령이 야 이렇게 술 먹고 출근도 안 하고 제대로. 예. 그때 제가 이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방송 나오기 전에 신문 방송 나오기 전에 이미 출근 안 한다는 아니 얘기.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예. 바로 왜냐하면 그때 저 야 이거 큰일 났다. 그 이제 장관한테 뭐 원희룡 장관이든 뭐 또 장관하신 또 분들 뭐 그분들이 자기 이름 절대로 말하지 말아 해서 네. 그렇긴 한데 말씀드리겠는데 그 장관들이 그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23년 1월 달이 되면 각 장관들의 이제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신년 업무 보고를 하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때 심지어 제일 가까운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잖아요. 예. 권영세 장관이 내일 또는 오늘 오전 10시에 업무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갑자기 미뤄졌어.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죠. 네. 아침에 연락해서.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분도 이영 예, 씨라고 예. 우리 그 특위에 있었던 그 분인데 비례대표 의원님 예. 여자분 그분도 그냥 미뤄졌어. 예.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예. 대통령하고. 그리고 여성부 장관 그것도 미뤄졌어. 그러니까 여성부 장관은 여성부 없앤다 했으니까 네. 좀 일부러 저런 정치적 사인을 주는 건가 이렇게 언론이 해석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아닐 거다. 그 다음 주 이어서 계속 장관 보고를 받는데 권영세 장관 이것도 미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술이다. 술이다. 그때 제가 이 정권은 끝났다. 예. 실제로 술 마실 때는 경호원들을 다 그냥 내보내고 야 그냥 빠져 됐어 가져와 이렇게 해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직접 술자리에 있었던 분한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이 정권은 맛이 갔다라고 이제 봤던 거고 그러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못 말리면 나라 끝이야 뭐 첫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술 때문에 아침에 업무 보고를 못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아니 성립이 안 되죠. 대한민국에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술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못해서 업무 보고를 못 받는다? 있을 수가 없죠. 동사무소라도 국가가 거기 작동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떤 기관도 기업도 작동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예. 근데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왜 이걸 못 말리느냐, 옆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말려내든지 아니면 나 이거 폭로하고 이 정권 떠날래라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다 붙어버렸다고요. 네. 언론도 다 총동원이 돼서. 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나. 그 민주당 쪽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면 자기 그냥 사표 내버리고 그냥 맞짱 뜨고 그 안 받아들이면 그냥 사표 내고 또 뭐 언론에도 좀 알리고 뭐 이런 강단 있는 분이 그간에 있었는지 또는 뭐 민주당 쪽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 이쪽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 짓 한 적이 없죠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특히 또 이제 이 보수 쪽 국민의힘 정당의 분들이 보면 어떤 정치적 이념, 가치 이런 걸로 뭉친 조직이 아니잖아요. 독일어로 하면 그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네. 가치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거든요. 네. 그 대선 때 보면 다 나오죠. 뭐 건진법사 예, 예. 비슷하게 이해관계자들 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다 이해관계자들이지 그분들이 뭐 어떤 정치적 사상, 보수의 신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 했다가 또 엄청난 욕설을 듣고 바로 잘리고 이준석이 꼴 당하고 하는 게 너무나 뻔한데 내 자리 보전하고 적당히 하다가 또 다른 좋은 자리 가고 챙겨 먹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걸 할 리가 없죠. 앞으로도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는. 아무리 정치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마인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아니,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출직으로 갔거나 임명직으로 공직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그 양심이 있다면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걸 넘어섰다고 했을 때 다 서울법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에 고시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망받는 젊은 시절에는 진짜 엘리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는 윤석열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는 야 이게 뭐야? 사실상 또 보수의 이것도 몰락이다. 있었을 겁니다. 예. 이명박 정권 때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의견이 안 맞다 해서 뭐 그만둔다든가 이런 분들은 왕왕 있었어요. 네. 가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때는 그런 생각을 또 못했을 겁니다. 보복당할까봐. 예. 예. 그걸 이제 가장 큰 무기 삼아서 캐비넷에 대한 것 그리고 검찰 출신이니까 언제라도 검찰을 동원해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두려움을 줬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게 거기에서 조아리면서 뭔가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제 지금 되돌이켜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얘기로 좀 해보자면 국힘이 대선 후보를 내서 이재명 후보와 이제 맞짱을 떠야 하는데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을 떼내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좋으냐라는 수준으로 논쟁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의 DNA가 나쁜 의미로 보면 그냥 전파가 돼서 전염이 되어 버린 거 아니냐. 절연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국힘이 전혀 개선 또는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대권 후보로 나온 분들이든 또는 그 지금 한덕수 뭐 총리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이분들은 자기 계산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윤석열, 김건희를 모시는 것도 1차 과제가 아니에요. 예. 그것도 자기 계산이 도움되니까 붙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윤석열은 이제 파면됐고, 이제 어쨌든 운명은 결정이 거의 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점점 거리를 두는 거지, 자기 계산이 우선이니까 빨리 손절하느냐, 좀 천천히 하느냐의 차이죠. 이게 손절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지금 당내 경선에서도. 그러니까 점점 그 윤석열 또는 친윤 이런 세력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음 주나
일단 그 최종 그 한 명 뽑는 것까지 간다면 5월 3일 일요일 날 국힘에 한 명의 후보가 뽑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와의 단일화라는 게 지금 예상되잖아요. 입당을 통해서 단일을 한다 이렇게 네. 가 있죠. 예. 네. 근데 한덕수 총리도 뭐 지금 비상계엄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분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누가 뽑히더라도 뭐 책임이 굉장히 많은 분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제 한 명이 최종 뽑혔다. 그러면 자기의 대선 이제 뭐 한 40일 정도도 안 되는 그 짧은 레이스에 이걸 손절하는 게 내한테 이익이냐 결국 표죠. 네. 계산하면 손절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예, 예. 그 구파가 있기는 있죠 끝까지. 그러나 손절해야 내한테 이득이다 하는 계산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뽑히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구도 5월 뭐 첫째 주까지는 예. 되겠죠. 그때부터 지켜보시면 예. 손절을 이제 공식적으로 노고라 할 것이다. 오히려 김건희,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버림받는 상황이 올 것이다. 왜 원칙은 무조건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게 아까 40일 정도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5월 3일이면 한 달이 이제 그렇습니다. 남으니까 20일대로 이제 그렇습니다. 접어드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보수가 과연 그러면 재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선 거치면 국힘이 다시 한 번 더 보수 정당으로서 뭔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정치가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이거 보수가 아니죠 사실. 보수의 이념을 지킨 게 아니고 그냥 독재를 한 거예요. 독재도 무슨 좀 생각이 있는 독재도 아니고 그냥 술 취한 독재죠. 근데 검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걸 거부라고 표현해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거부는 이념이 있어야 돼. 뭐 낫지라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알코올 중독 독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거부라고 표현하기로 하고 이제 이념적으로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다운 어떤 그런 정당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라는 당이 전에 현실적으로 이번에 저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는데 비상계엄 내란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12월 한 달 동안은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게 80%였지만 1월 달부터 이제 뭐 무슨 강사가 나와서 난리를 치고 하면서 엄청난 이게 지지세를 또 모았잖아요. 뭐 연세 드신 분들 중심이지만 사실 2030 좀 젊은이들도 꽤 예, 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게 현실이다.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중도 한 40% 빼고 요 이제 보수 쪽 또는 우파 쪽이라고 분류되는 뭐 좌우에 한 30% 국민들 예.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 네. 이렇게 많은가?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심각한 사람은 저는 한 15% 20% 이내라고 보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다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구 독재 뭐 깡패 같은 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또 좀 일부일 거예요. 예, 예. 왜 이러냐? 저는 첫째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가 결국은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제가 그 한남동 집회 할 때 그 윤석열이가 예, 예. 체포되기 전에 1월 달 굉장히 추울 때 그때 이제 집회 현장에 제가 한 2번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을 거기서 이쪽 민주진영 집회에도 가서 구경도 하고 저쪽에도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2번을 간 이유가 여기 나오는 분들의 어떤 계급 내지는 계층이 어떤 분들일까를 좀 더 분석을 해보려고 2번을 갔는데 가서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든 좀 젊은 분들이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빈곤층 네. 이라고 제가 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게 옷차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그 빈곤이 빚어낸 극우화된 어떤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제 현실을 앞으로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과연
그래도 좀 보수다운 정당으로 또 그런 지지 세력으로 또 그런 분들이 또 당원으로 참여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말씀 들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그런 사회적 소외 그러면서 기회가 박탈돼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불만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방치했다고 하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런 들고요. 차원에서 예. 이재명 그 후보가 중도 보수 예. 전략을 취하는 것은 이런 이제 보수 쪽에 네. 이런 분들도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되면. 예. 저는 그거는 굉장히 합당한 전략이라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시면 물론 이제 보수의 가치든 아니면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윤석열 캠프에 갔든 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식인으로서 또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공적 의식으로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분석과 비평을 해주시든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다 보면 자 주위에서 야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비판하고 이재명 편드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네.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네. 또는 아까 실명으로 했던 분 말고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왜 이렇게 나서 가지고 불편한 이야기 많이 하느냐 좀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은 없습니까? 저한테 대놓고 하는 분은 거의 없고 예,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럼 박살내 버리거든. 예, 예, 이론적으로, 예, 예. 사상적으로. 저는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 대학 다닐 때.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예, 예.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소위 그 시카고 학파라는 예. 또 뭐 섭렵을 했고 예. 또 전공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으로 정치적인 그 이 논리 투쟁을 하면 저한테 못 이기죠 절대로. 예, 예. 근데 이제 원로들 중에 예. 제 또 우리 뭐 그 회사의 대표 변호사님이 또 정치 오래 하셨던 박찬종 변호사. 대선 출마했던 정치인 박찬종 네. 변호사. 또 박찬종 예. 변호사님은 사실은 전두환 군부 독재 때 민주화 투쟁하는 인권 변호사로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죠. 대선 후보로 한참 또 많이 또 이렇게 나왔었고 예, 상승도 그 했습니다. 이제 그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 하고도 같이 또 투쟁도 예. 많이 했고 그 이제 그 우리 박찬종 그 대표 변호사님이 이제 저한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들은 하시지만 뭐 왜 결국은 이재명이 도와주는 셈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제보고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해라. 지금 우리 방송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인터뷰 지금 보고 계신데요. 다음에 한 번 더 꼭 모셔서 좀 더 상세한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제가 이제 속도감을 좀 높여서 속도를 네. 높여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 뭐 기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80% 이상, 90% 이상. 뭐 저는 99.9%. 오케이.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반대쪽에서도 보셨고 최근에 선거운동하는 과정도 보시고 또 민주당을 요즘은 이런 우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야, 이 사람들은 성향이 뭐냐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는 확실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이제 대선 관련해서 입장 발표하신 네. 내용 중에 가장 저거는 정말 잘했다. 또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게 중도 보수 전략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더 디테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분이다. 그리고 지난 3년 전 대선 때하고 이번에 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졌다. 네. 그때 내세운 공약이라든가 이런 건 그때도 이제 많이 이제 비판을 받은 또 이쪽 보수 측에서 공격을 한 게 종북 주사파가 많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또 그 주변에. 근데 그 엊그저께 언론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지난 일요일 날 조갑재 정규재 선생하고 네. 저녁 식사했다 이런 게 큰 이슈가 됐잖아요. 제가 조갑재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그분도 의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워낙 네, 많이 예. 하시고 해서 뭐 거의 뭐 자주 통화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전화 드려가지고 식사하면서 무슨 말씀 또 그간에 이재명 후보 엄청나게 욕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어떤 면에서 좀 뭐 생각이 다르신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조갑재 선생님은 성격이 너무너무 낙천적이더라. 이름이 그래서 밝을명 이설제 그러니까 그 성격. 그게 지금 이 우울한 대한민국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귀하의 저기 이름을 조상님이 정말 잘 지었다 국가를 위해서. 또 바깥에 쓰면 한글로 쓰지 말고 한문으로 한문으로 써라. 써라. 이제 그런 연장인데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가 흑묘, 백묘. 네.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떠냐. 그 이제 그 유명한 등소평이가 남순강항에서 한 중국의 현재 G2를 만든 게 그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자본주의도 계획 경제를 하는데 네. 한국 봐라. 사회주의라고 시장 경제를 왜 못하냐. 그게 그야말로 이제 중도 실용주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거의 어떤 그 구호처럼 처음에 딱 제시를 이번에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3년 전하고 너무 다르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자 이재명 표 얻으려고 생각 바꿨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지금 트릭이다. 트릭이다. 저는 이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변호사님 내용이 말씀- 갖춰져 있다. 예. 왜냐하면 후속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알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러고 바로 두 가지를 그때 제시를 했는데 그게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죠. 네. 상속세 논쟁을 불을 네. 붙였어요. 네. 그 현실을 보는 거잖아요. 자 부인한테 할 때는 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깜짝 부인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이제 하는 것은 안 된다가도 야 이런 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논쟁이 또 컸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혁신 기업, 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한국도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해서 네. 그런 기업을 만들면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 70% 정도를 국민들한테 환원시키면 국민들이 세금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 네. 그것도 상당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뭐 전 세계 국库펀드 많이 있으니까 많이 하자고 있어요.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국힘에서는 그 뭔 소리냐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아니냐 이제 이런 수준으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긋고 있는 노선이나 방향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평가하시는 거죠. 좌파적 정책이 아닙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파적인 정책들, 중도 우파적 정책. 그리고 본인이 그 지난주에 그 당내 경선 때 제가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한테 최근 20, 30년 동안 민주당 쪽 계열의 지도자가 한 말 중에 가장 똑똑한 질문이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그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한 답변은 최근 20, 30년 동안 내가 들은 가장 멍청한 답변이라고 제가 네. 논평을 했는데요. 이제 그 김경수 이런 쪽에서 아니 지금 하는 뭐 중도 보수 전략 그런 게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 답변이 민주당이라고 보수 못하려는 법이 어디 있냐?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가 어디 있냐? 다 그거지. 네. 네, 정말로 자신감 있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알차다고 봅니다. 최근에 봤던 저는 정책 중에서 부산에 갔어요. 이번에 순회 경선을 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해양수산부를 HMN이라는 회사를 부산에 아예 그 뭐 회사 부도나는 회사를 국가가 지금 산업은행하고 지금 해운공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아예 옮길게 이러니까 지금까지 뭐 산업은행을 부산 옮기고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해양수도를 그냥 부산으로 할게. 해수부 가져가라. 해수부 산업기관이 얼마나 또 많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부산에 이미 많죠. 그러니까요. 네, 금융도 거기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게 전략적 차원에서 굉장히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해수부가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또뭐 질문을 안 세종시에 다 해봤죠. 있을 필요가 없지. 근데 그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공약으로 냈다가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맞다. 안 하고 이제 넘어갔던 걸 이번에 딱 그걸 가지고 와서 신의향수처럼 부울경 메가시티하고 해수부하고 HMN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정말로 1000개 가까운 협력업체가 다 이제 그쪽으로 납품해야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개발했는데 역시 이제 이재명다운 실용주의 노선 거침없지 않습니까? 중도 아니 지금 국민이 필요한데 그리고 민주당 필요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보수 왜 잘못됐습니까? 라는 이것이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는 현실이 참 특이하다. 형수욕설 논란 또 하나 뭐 범죄자다 이런 것도 요즘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그게 전혀 안 먹히죠. 네. 또 그런 주장을 거의 이 국힘 쪽에서도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못할 겁니다. 안 먹히니까. 아마 이제 논쟁 자체가 미래 논쟁이고 국가
재건과 관련된 이런 사회 대개조, 국가 대개조 이제 이런 아젠다가 좀 더 생산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오늘- 그 참 예. 지금 거기에 제 꼭 이 말씀을 좀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친한 분들이 여러 있어가지고 예. 얘기를 많이 드려요. 예. 뭐 특히 전현희 의원은 또 그 돌아가신 그 배우자가 판사님, 예. 저하고 또 친한 서클 친구고, 예. 그 뭐 대학교 때부터 전 의원도 친구였고, 예. 또 이제 최고위원으로 워낙 또 활동도 투쟁도 열심히 하시고, 예. 또 본인이 그 변호사고 또 치과 의사 출신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했고, 예, 예. 또 이렇게 개념적인 법학도 했고, 또 본인이 투쟁을 많이 했잖아요. 또 뭐 김민석 의원님도 뭐 운동권 출신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작년 총선을 지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전문가들 좀 민주당 유능한 사람들이 의원들. 많아.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또 그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그 지난 일요일 날 조갑재 정규재생 만나서 그 말씀을 또 굉장히 강조해서 했대요. 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부산에 해수부가 있으면 왜 안 되냐? 예. 왜 다 몰려 있어야 되냐? 예. 이런 게 이제 좀 창조적 파괴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혁신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발전하려면 어쨌든 창조적인 새로운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대통령 너무나 강력한 대통령제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대통령이 뭐 머리가 돌아가야지. 그런 차원에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국군이 다시 이제 왕성하게 뻗쳐오르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요. 지금 댓글 제가 보나 안 보나 잘 알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자주 모시고 인터뷰하자라는 댓글이 제가 안 봐도 훤히 스크린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자주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코스의 전략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하나도 못하고 다른 내용 가지고 인터뷰 무려 50분 이상 지금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잘 시청해 주시고 이런 바르고 옳은 길을 그래도 양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 그분이 보수 쪽에 있던 분이든 진보 쪽에 있는 분이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면 공적 가치를 좀 더 우리가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분이라도 말씀 귀담아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픽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희망 끝까지 가지면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을 지지했던 마음,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길에 동참했던 분이라면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끝까지 대선까지 국민적 열기를 모아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댓글창에 올라가고 있을 건데요. 경영푸드라는 회사인데 저희들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입니다. 목포에 본사가 있고요. 지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가에 도전하는 것은 경영푸드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자, 네이버에 경영푸드 치셔도 되고요. 카카오에 경영푸드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제 옆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꿀참외 1kg과 애플 청포도를 19,900원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주문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집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경영푸드에서 자랑하시던데 어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경영푸드 사장님이 꼭 홍보 좀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셔서 경영푸드 잘 되고 여러분들도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